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9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여론 조작의 달인이라는 독일의 폴 요셉 괴벨스를 아실 겁니다. 이른바 그의 13대 어록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 언론과 방송은 정부의 손바닥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될 수 있는 한 크게 하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진실이 된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을 뿐이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다. 약 70년 전 독일에서 있었던 옛날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해가 바뀐 지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났고 날짜로는 1월 9일. 그래, 열흘가량이 그냥 지나갑니다. 두 번째 맞는 금요일인데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금요일, 주말 같군요. 1월 9일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최혜연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터졌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혹시 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여성, 20대 후반이었나요? 다이버였고 이름은 홍가혜 씨였는데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무죄가 나왔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작업 등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는 오늘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홍 씨의 카카오 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제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한다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도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면서 자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 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자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인터뷰를 해 이런 이유 때문에 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구속된 홍 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홍 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탄원 등을 해서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무죄가 나왔군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상당한 소란이 컸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른바 정윤회 씨 문건 파문 그리고 청와대의 비선 실세 의혹 이런 것들을 두고 한바탕 여야 격돌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다투었다. 그리고 사표를 냈다. 그래서 콩가루 청와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종합해서 묶어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제가 지시했다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수석이 항명 중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반응인가라고 물으며 황당해했고 김 실장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답을 했습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에 실장의 지휘하에 있는 수석이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냐며 추궁을 했고 김 실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음에도 공직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이건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놓고 항명을 그것도 국회 와서까지 이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여당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떤 반응이었죠? 네, 이완구 원내대표도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비서실장이 이것을 명쾌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회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출석 요구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반영이 안 된다면 중대사태다. 양 간사와 비서실장 3자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 본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답해달라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앞서 이 사안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고 운영위원들의 주 질의가 끝나면 민정수석이 출석해 답을 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며 김 수석 출석에 여야가 합의했음을 밝혔었습니다. 네. 정회 후 여권에 따르면 김영한 수석은 김 실장의 출석 지시를 거부하면서 나는 사퇴할 것이니 출석할 수 없다라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김 실장은 김 수석의 사퇴 의지가 명확하다면 사퇴시킬 것이라며 즉각적 경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강력부 부장 출신 김 수석의 사의 표명은 단순히 국회 출석 차원을 떠나서 그동안 정윤회 문건 파동 등에 대한 청와대 내 갈등이 표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TK 출신의 공안통인 김 수석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청와대 파견 경찰을 통해 한모 경위를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출석을 요구해왔던 인사입니다. 네. 또 이번 파동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권위가 하극상이 일어날 정도로 청와대 내에서 크게 실추돼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와대 공직기강 회의가 콩가루라고 불릴 정도로 극에 달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경찰, 특히 검찰 조직 한마디로 표시하라. 그러면 상명, 하복 이런 건데요. 현 김기춘 비서실장은 검사로서도 대선배고 네. 지역적 연고도 좀 있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김영한 지금 오늘 항명 파동의 주인공처럼 돼 있는 김영한 민정수석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안통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서 이번 정윤회 문건 파동을 수습 내지는 수사 또는 내부 감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국회 출석을 당연히 해야 함에도 안 왔다. 그러니까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사표 낼 거니까 그런데 네. 뭐 하러 가느냐라고 지금 정식으로 대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한모 경위 박관천 경정이 만든 문건을 복사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를 했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이강윤의 오늘에서도 두어 차례에 걸쳐서 전달을 해드렸고 그 부인도 또 한 번 그런 걸 회유 압력, 의혹 이런 걸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그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현 김영한 수석이 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규명이 없이 그냥 총괄적으로 나는 물러나갈 거니까 국회에도 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것을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혀 제어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때 왕 실장이니 뭐니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런 김기춘 실장의 청와대 장악력은 취임 초기 또는 이 사건 직전보다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청와대에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따가 정가 산책 코너에서 양정대 기자와 이것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청와대 출입기가 아니긴 하지만 충분히 그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어지는 같은 뉴스인데 야당은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였죠. 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제 소임이 끝나면 언제든지 물러날 자세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는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저는 이번에 비서실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제 휘하 직원 행동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면서도 이같이 답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거취에 관심이 없고 이 자리에서 결코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적으로도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지 못했다라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있고 하루도 못 쉬고 경무에 시달리며 애국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보좌할 수 있는가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자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맞받아치기까지 했는데요. 지난해 1월 작성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실장인 제가 볼 때 전부 허위라고 확신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것을 왜 허위라고 확신했냐면 2004년에 정윤회가 대통령 곁을 떠났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부속실 비서관이 대통령을 모시며 전혀 그 사람과 관계없고 연락이 없다는 걸 알았다. 3인방에게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알았는데 정윤회 같은 사람들이 전혀 만남이 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박지만이라는 분도 청와대 가까이 온 일이 없고 그래서 서류 전체가 허위였다. 실장을 누가 추천했다, 누구와 사이가 나쁘다 등등 하나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정윤회 문건에서 자신의 경질설 유포가 지시된 데 대해선 저는 그때 비서실장으로 온 지 4개월이 됐을 때다. 근무하면서 저의 진퇴나 거취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 보고서 이전에 인터넷이나 여러 곳에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문건대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경질된 데 대해선 1월에 그런 문서가 있었지만 한참 지난 뒤 정상 인사이동 조치이지 문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인의 풍모를 갖췄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상적 업무 집행이 불가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군요. 일테면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에 관한 얘기들이 구체성을 갖고 시중에 돌아다닌다면 청와대 비서실장 이전에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막중함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알아보는 것이고 정상적 조치를 취해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든가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비서실장으로 온 지 한 넉 달쯤 됐을 때다. 근무하면서 자신의 진퇴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기춘 실장은?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건 좋은데 그러는 사이에 나라나 정부 이런 전혀 엉망이 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을 문제 삼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고 롯데그룹 일본에서 사업을 일으켜서 상당한 성공을 했고 한국에도 상륙해서 뭐 유통, 뭐 잡화 이런 쪽, 그다음에 호텔 사업 이런 데서 아주 독보적인데 지금 롯데그룹 안에 뭐 큰 치고받고 뭐 문제가 좀 심각한 모양이죠? 네, 오늘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의 모든 임직원에서 해임됐다고 합니다.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는 어제 열렸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을 결의 승인했는데요. 이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26일에도 롯데 부회장, 롯데상사 부회장 겸 사장, 롯데아이스 이사에서도 해임된 바 있습니다. 롯데홀딩스는 주주회의의 결정 이유에 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창업주의 장남인 신동주 씨가 그룹 경영진에서 사실상 추방됐다면서 향후 경영체제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고 추방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의 전격 해임으로 한국은 신 총괄회장의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일본은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이 맡아온 기존의 후계 구도가 요동치게 돼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재계에서는 단지 일본 롯데의 실적 부진으로 장남을 그룹에서 추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외부로 알릴 수 없는 모종의 일이 일어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방이란 단어를 쓰고 있군요. 네. 땅콩 부사장 사건 이후로 뭐 비행기 난동 이런 뉴스들이 좀 더 관심을 받고 그러는데 바비킴이라는 가수가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뭐 좀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미국 도착하자마자 미국 경찰에 의해서 조사받고 지금 그러고 있다면서요? 네, 가수 바비킴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미국 연방수사국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에 따르면 바비킴은 7일 오후 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 일반석에서 출발 5시간쯤이 지나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여자 승무원의 신체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항공의 신고로 바비킴은 항공기가 7일 오전 10시 13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뒤 미 FBI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비킴 외에 대한항공 승무원 2명과 바비킴의 옆자리 승객 2명도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요. 바비킴과 승무원 등은 아직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바비킴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국내 영토로 간주되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으므로 국내 항공보안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술에 취해서 고성을 지르며 1시간가량 난동, 여승무원에 대한 성적 희롱. 술을 얼마나 마시면 이렇게 되는지. 바비킴이 유명한 가수입니까? 네, 꽤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노래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예. 시민권자였군요.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혜윤 PD였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주문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네, 5시 51분 막 됩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큰 뉴스는 청와대 김기춘 실장과 민정수석의 항명, 그리고 국회에 와서 그냥 아무런 수습할 여유도 수습할 능력도 없이 그냥 중인 환시리에 다들 보고 있는데 양동이 물을 다 쏟아버리고 막 그랬던 거죠. 상황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규율과 근무 기강과 의전 이런 것들이 엄격하기로 유명하고 또 엄격해야 하고, 특히 국회에 와서는 아주 정제된 그런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이 특히나 청와대인데, 청와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대통령 빼고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두 사람이, 그것도 검찰 선후배고 이러는데 아주 볼썽사납계라는 말이 딱 적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런 사람들이 청와대 주요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단 말인가? 좀 어이가 없네요. 생각의 비슷함과 다름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인 공직기강, 그 기강이 아주 물구나무 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기강이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없다는 게 그냥 백일하에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나 저기 하겠다 그러면서 실장이 국회 출석하라는 것은 실장이 지시한다고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여야 합의를 했고 민의의 전당이자 권력의 산실 아닙니까? 국민과 국회가. 그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보가 됐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일이 아닌 한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중상이나 본인의 무슨 급격한 질병이나 그래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발언이 불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슨 급격한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난 사표 낼 사람이니까 안 가도 된다. 그러고 비서실장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머리 극적이면서 나는 나오라고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네요. 글쎄.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보다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작년인가요? 대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지검장이었나요? 누구였나요? 이게 공개적으로 수사 업무에 있어서 문제점 이런 거 밝히고 축소 수사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몇 매체들은 흥미거리로 검사들이 국회에 와서 위아래 안 가리고 다퉜다 이렇게들 보도했는데, 그 신문 방송들이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도할지 사뭇 궁금하군요. 아무튼 좀처럼 볼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라고 해서 볼썽사납다, 꼴보기 좋다 그렇게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서 하루하루 정부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잘 생각이 안 날 만큼 초유의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데, 청와대를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런 청와대가 행정부의 가장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니까요. 과연 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임기 3년 차에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말로는 그러던데, 비서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하나 제대로 통할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개혁과 변화 업무의 견인차, 발전소 역할을 하겠다는 게
오로지 말뿐인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 같습니다. 이게 갑자기 뉴스 행간처럼 되어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청라에서님은 그가 실세 아닐까요? 아마 김영한 민정수석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랬죠. 실세는 진돗개라고요. 예,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는 물론이고 국회의 합의사항 겸 명령조차도 불응할 정도니까 실세는 실세에 맞는 모양입니다. 머미라고 읽습니까? 무미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이디 쓰신 분. 바비킴에 대한 건 후속 기사도 좀 보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대한항공의 대응이 적당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바비킴도 잘한 건 없지만. 예, 저희가 기사 마감을 할 때, 특별히 마감이라고 하는 거 없지만, 최근 거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담당 PD가 다른 일도 좀 있고, 예독 미리 읽어보는 시간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 뒤에 후속 기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좀 못 살폈는데요. 좀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하나 올려주셔서 공유해도 좋겠고요. 근데 대한항공의 대응이 적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느 대목인지, 일테면 바비킴을 화나게 해서 그런 난동까지 이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술 때문에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게 터진 건지, 아니면 좌석 업그레이드 문제에 있어서 잘 안 돼가지고 갈등이 좀 그러다가 위스키 몇 잔 시켜 마시면서 술이 좀 올라가지고 난동을 부린 건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름도 알려진 또 대중 연예인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인의 성격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승무원을 성적으로 희롱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좌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 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바비킴은 사랑 그놈이라는 곡으로 유명한 가수다.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굴러서 하반신마비가 올 뻔한 적도 있었다. 아유, 사고가 컸군요. 와이로님, 그 비행기 탔던 분의 증언에 의하면 대한항공의 대처가 문제가 있긴 있더군요. 좀 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대한항공 측의 공식 발표가 아니고, 이코노미를 탔으면 꽤 목격자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이 다시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저희가 가장 최근 거의 기사가 아닌 버전으로 전해드린 건 아닌가 싶은데, 방송 도중이라도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바비킴 얘기가 이렇게 많네요. 역시 이게 이름이 알려진 대중예술인들의 특징이자 위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서 난동을 부렸다는데, 그렇습니까? 바비킴이 승무원에게 성희롱적 발언과 고성, 소리를 지르는 건 잘못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지속적인 대한항공 측이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했을 때 와인을 갖다 준 것은 좀 의문으로 남는다. 이 얘기군요. 수호천사장님. 와이로님께서 3번까지는 여성 스튜어디스가 갔고, 그러니까 술을 들고, 4번째부터는 남자 승무원이 술잔을 들고 갔다고 한다. 예, 이게 와인을 제공하는 여승무원이냐 남승무원이냐의 문제일까요? 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발권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군요. 비즈니스를 예약했는데 뭔가 아무튼 좌석이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이코노미로 타게 됐답니다. 바비킴이란 가수가. 아마 마일리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던데요. 아마 업그레이드를 할 마일리지가 부족했던 모양이죠. 사실 지금 바비킴의 마일리지 가지고 이렇게 길게 시간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아무튼 바비킴은 비즈니스석에 타는 걸로 알고 갔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일반석에 앉게 되니까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해지고, 아무리 그랬다고 그래도 그럴까요? 이코노미를 타고 다니는 수백 명 사람들은 뭔데. 예, 그건 그 정도 하겠습니다. 좌삐리 좀비님. 예, 좀비님,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본 적 있죠. 좀비라는 대단히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에다가 더군다나 일베나 보수층들에서 이렇게 비하해서 만들어준 닉네임을 일부러 쓰시는 게 반어법적인 그런 것인가 해서 여쭤봤었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께서는 이미 퇴진했어야 할 만큼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맞습니다. 오늘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문제가 있네요. 이건 뭐 실장으로서 휘하의 수석비서관 여러 명이 있죠. 한 7, 8명 안 되나요? 그 수석비서관 하나 통화를 제대로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저는 나오라고 했는데 지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비서실장이 할 소리입니까? 더 큰 문제는 본인의 판단력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5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어이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한다. 내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놔뒀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가지고 나갔다. 갑자기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귀중품이라고 정의하고 아주머니를 벌한 격이다. 그렇게 허위라고 하면서 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은 아니죠. 정년의 문건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네. 유리어치께서는 검찰 출신들이 좀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것 같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근본적 해결책이 없을까요? 검사들 안 쓰면 되겠죠? 농담이고요. 어떻게 하필 이런 사람들만 쓰는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검찰이 그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다분히 좀 상명하복적이고 마초적이고 또 술 뭐 그래가지고 패권주의, 왕기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 검사 한 2,000명쯤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다들 자기 부임처에 가면 상당한 권력을 부리고 호령하고 자기 앞에 와서는 다 머리 굽신거리고 조아리고 눈 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권력에 중독되는 현상들이 있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새파란 검사한테도 나이 든 사람들이 영감님 하면서 굽신거리고 아직도 좀 그렇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문화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전 댓글들 다시 체크하겠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청와대 콩가루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 청취자분들께서 접하셨을 텐데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 이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리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서관 이들의 이제 출석 문제로 뭐 며칠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참석을 했었고요. 출석을 했고 출석을 이제 그 안봉근 정호성 두 비서관하고 이제 이 김영한 민정수석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오전에 한 차례 이제 회의가 정회가 됐고 이 정회된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 김영한 수석의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이 김영한 수석이 결국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다. 내가 지시했는데도 김영한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부하고 있다. 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생방송을 통해서 이 국민들한테 생생하게 전달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상 이게 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참모인데 이 참모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지시까지 거부를 한 거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국회 운영에 출석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형식적으로. 그렇죠. 이것까지 다 거부를 한 채 나는 절대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짓을 피우면서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조금 전에 청와대가 사표를 수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주 전격적인데. 네네. 그 제어를 못한 뭐 이것도 있지만 김영한 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모양새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니 수석이 내가 나오라 그러는데도 안 나온다고 한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 김기춘 비서실장만 망신을 당한 게 아니고 지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권 핵심부로서는 12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운영위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을 짓고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좀 2003년차의 국정운영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 국면을 확 바꿔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법한데 이게 뭐 전반적인 구성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거고 그러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좀 한풀 꺾이는 듯 하다가 오히려 이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 권력 암투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진짜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이 보좌진들 사이에서조차 이 공직기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이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뭐 이대로 불을 끄고 싶었을 텐데 전혀 예기치 않은 내무반 안에서 수류탄이 터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양상이 된 겁니다. 그럼 뭐 김영한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실장이나 다 검사 출신이고 나름대로는 자신들은 한 가락씩 했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뻔히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고집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그냥 파탄을 내버리는 듯한 거에는 정말 뭔가 좀 그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무튼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정부를 두고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본質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에 이제 방송들도 그렇고 내일 아침 신문들도 도대체 김영한 수석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갈 텐데 대체로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정합을 해보면 김영한 수석이 사실 민정수석실의 뭐 가장 높은 지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권이 별로 없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의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이 역시 검찰 출신인 우병우 비서관. 이 우병우 비서관이 사실 이 민정수석실의 최실세다. 이런 얘기는 뭐 이미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얘기인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실 이 우병우 비서관한테서 직보를 받으면서 이 김영한 수석의 입지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네. 그리고 그 컨트롤을 우병우 비서관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여권에서는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불만들이 굉장히 좀 누적된 상황에서 어차피 청와대가 뭔가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면 네. 인적 쇄신의 모양새를 갖춘다면, 뭐 갖춘지 안 갖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실 지금 야권에서 이 정면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과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응축돼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업무에서 배제를 하거나 또는 자기 부하이자 후배한테 좀 약간 물을 먹는달까, 일테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아무것도 권한도 안 줘놓고 왜 나한테 비판의 화살이 돌아오고 내게 책임을 묻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네요. 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려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뭐 잠시 말씀을 한 자락 걸치셨는데 이제 뭐 내일 모레 한 2, 3일 뒤면 대통령이 그 어렵다는, 그 하기 힘들다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1년에 한두 번 하면 굉장히 자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서야 많이 엉클어지고 대통령 많이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렇지, 그랬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연말에 예기치 못했던 이 정례 문간 파문이 있었고, 이게 이제 국정 개입, 비선 실세 논란으로 번졌고,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매듭을 지었고, 그런데 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검찰 수사 결과를 믿는다는 국민은 20% 안팎이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일단락을 짓고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고 이 좀 분위기를 좀 바꿔내겠다는 그 지금 분기점으로 12일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 오늘의 타단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굉장히 꼬일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은 이 집안단속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운영을 하느냐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예. 그동안에는 설마 했었고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주변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심란한데 또 워낙 영령하시니까 잘 하시겠죠. 뭐 잘을 해야 되겠죠. 예. 오늘 또 한국일보 전체 정치 관련 지면을 다 맡으시느라고 지금 안에 가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를 묻기가 좀 뭐합니다. 내일 아침 지면으로 만나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뭐 요 며칠간 양정대 차장이 정치부장 노릇을 대신해야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가산책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빅3로 압축이 됐죠. 문재인 후보 측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를 하나 골라서 일단 들어보고, 꼭 뭐 지금 문 후보 뭐 관련 얘기만 할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냥 묶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1월 7일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컷오프 예비고사에서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 이렇게 이인영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통과했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 측은
비서실장이나 대변인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인영 의원은 어제 했으면 딱 좋았는데 뭐 조금 서로 시간 문제가 있어서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공보팀장 맡고 있는 김중현 공보팀장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낮에 올라온 연합뉴스에 문재인 후보 공천권 내놔 개파 논란 불식시키겠다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는 오늘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놓고 확실한 탕평 인사를 해 개파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전북을 공략 중인 문 후보는 이날 김제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 개파 논란은 굉장히 과장됐고 저를 공격하는 프레임이기도 하지만 이를 떨쳐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인사와 당 운영에서 친노계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줄 정도로 확실히 탕평을 해 국민 보기에 개파는 없구나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네. 문 후보가 계속해서 해온 말이었죠. 개파 없애겠다. 공천권 내려놓겠다.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 이 말은 후보 출마 선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줄곧 강조해온 두 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 문재인이 되면 다들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까. 그닥 달가워하지 않은 측에서는 이 점을 제일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본인도 당연히 생각했으니까 그럴 일 없다. 달라질 것이다. 염려들 마시라 라는 얘기로 미리미리 해왔겠죠. 사람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제 일성으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후보 될 때도 이 말 강조했고 되고 나서도 그랬고 지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개파라는 게 뭘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개파와 정파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룹이라고 해버리면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용어이자 외국말이기도 하고 그룹 해버리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데 개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파는 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단어를 달리 썼으니까. 개파는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보스가 밥 사고 때론 술도 사고 지구당 위원장에 앉혀주고 옛날 말로 지구당 위원장이죠. 요즘 당협위원장. 근데 지금 보스 이런 말 하니까 옛날 명칭 써야 되겠죠. 밥 사고 술도 좀 사고 그다음에 지구당 위원장 시켜주고 선거 때 되면 공천 줍니다. 뭐 비례대표 전국구를 줄 수도 있고 당선이 확실한 지역 같은데 아주 애끼고 저 사람 꼭 써야겠고 나 정말 저 사람 의원 만들어서 내 큰 꿈을 이루어가는데 보탬을 받아야겠다. 내 왼팔 오른팔 시켜야겠다. 그러면 당선 확실한 의원 만들려면 당선이 확실한 곳에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DJYS, JP 이렇게 지역 할거주의에 입각한 맹주 정치를 할 때는 지역별 맹주 정치를 할 때는 특정 지역에 공천하면 그게 곧 뭐 국회의원 배지로 100% 한 90몇 % 이렇게 등식이 성립됐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꽤 길었죠. 그게 한 뭐 20년 정도. 그 시절에 개파 보스입니다. 그게 이제 개파 정치죠. 뭐 동교동계, 상도동계, 뭐 JP 이런 거. 우리 현대 정치가 그런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후진성의 문제고 봉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구조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걸출한 양김 또는 뭐 삼김이라는 JP를 양김의 동렬에 놓는 게 온당한가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뭐 돌파력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출발선상 어떻게 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나 이런 것들을 보면 JP는
DJ나 YS와는 확실히 좀 다르죠. 물이 다르죠, 물. 어쨌거나 삼김 정치 하도 이랬으니까 그냥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니까 끼어는 주십시다만. 그리고 또 JP가 충청도에서 일정 부분 상당한 그 본인의 영향력도 제법 과시를 했고 하니까. 그거는 DJ와 YS라는 거의 시간적으로 꽤 일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독재, 반박정희 그 면에서는 이해를 같이 하면서 일정 부분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정치적 행보가 확 달라지긴 했지만 정치적 자장력과 흡인력이 상당히 큰 거물 양김씨,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 맹주성 정치도 용인이 되고 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러니까 둘이 시차가 나가지고 한 20년쯤 누가 선배고 후배여서 그렇다면 그런 식의 동교동계, 상교동계 그러면서 상도동계 그러면서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혼자 그렇게 못하죠. 전국이 있는데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수도권 이렇게 있는데 딱 한 사람만이 어느 한 전라남북도 또는 경상남북도 또는 부산과 경남에만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맹주가 돼서 국회의원을 누구를 공천을 주고 어떻게 자기 맘대로 하고 되겠습니까?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서로 견제도 하지만 서로 같이 그 바람을 일으키고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현대사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DJYS 같은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걸출한 정치인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조건에 지금 이른바 동교동계, 상도동계 하면서 20여 년간 한국 현대 정치를 나쁘게 말하면 쥐락펴락, 좋게 말하면 경쟁 속에 발전을 도모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역적인 것은 DJ고 YS고를 떠나서 그건 당연히 혁파되어야 할 그런 거고요. 정파는 그것과는 달리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뭉쳐서 한 흐름을 이루고 그들이 그 정책적 주장을 통해서 무슨 분명한 세력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집권해보겠다는 그런 정파는 당내에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좋겠죠. 서로의 힘의 파이를, 총합의 파이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런데 옛날 보스의 특징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국회의원 배지 주는 거. 근데 문재인 의원이 공천권 내놓겠다. 그래서 개판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이 말은 그 김기만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하고도 얘기했을 때 그런 말 나왔습니다만 공천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당대표를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또는 누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사심 있는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공천은 안 하겠다는 거에 선언이다라고 말했죠. 근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전라북도 지역 돌고 있는데 그거보다 분명히 한 단계 진전된 발언을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일각에서 계속 그런 의혹이 끊이지 않으니까 아니다. 공천권 내놓겠다. 공천에 관여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선언적으로도 필요한 국면이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지금껏 대중들에게 투영된 이미지, 일테면 한 번 한 말은 꼭 지킨다라거나 그때그때 뭔가 세를 얻기 위해서 그냥 지키지 못할 것은 실현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내지르고 보는, 일단 말해놓고 보는 허언을 약속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아닌 걸로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더 계속 강조를 할 뿐더러 분명히 실현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야당이 살아날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냐? 친노 또는 어느 특정 그룹에서 공천을 아주 개판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 사천이었다. 내천이었다. 우리 집 안방에서 했다. 과거에 그런 적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 분명히 그런 거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공천 가지고 항상 말이 많습니다만 김영삼, 김대중은 그럴 만한 카리스마도 있었고 당시 정치 여건도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들이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자장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 받아서 공천 준 전국구, 돈 전자 전국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철퇴를 맞았죠. 이제 그런 건 적어도 겉으로는 많이 없어졌고요. 뭐 문재인 또는 친노 그룹에서 그렇게까지 공천을 한 건 아니지만 항상 공천 끝나고 나면 뒷말은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번 공천은 안철수와 김한길 의원이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되는 과정에서 실제 뭐 정확히 지분율을 따라서 나눴다고 보지는 않는데 몇몇 상징적인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죠. 선거의 객관적인 조건은 좋았음에도 내부적으로 일단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거나 베스트 카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둘째, 여당의 실정에 의해서 조성된 우호적 환경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했다. 저는 그 이 두 가지가 최근 치러진 4번의 선거에서 질 수 없는 선거를 터무니없이 지게 된 내부 그 두 가지 이유로 꼽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지면 이건 다람쥐 쳇바퀴고요. 문재인 후보는 지금 김한길, 안철수의 공천 실수, 뭐 잡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천권을 아예 당대표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명백하게 객관적인 기구에 놓아버리겠다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 말을 하면 진정성을 좀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는 노무현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이 점이기도 하지만 그는 마키아벨리즘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이미지만 없는 정도가 아니고 본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노무현에게는 대단히 정치인 노무현은 행운하죠. 이런 친구이자 이런 비서실장이자 이런 신복이란 말은 좀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텝을 옆에 둘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노무현은 행복한 사람이죠. 문재인을 옆에 둘 수 있었으니까. 근데 문재인이 노무현하고 30년 동안 술을 마시고 아무리 친해도 노무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바뀌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문재인에게는 노무현에게 문재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까? 문재인에게. 찾아보면 있긴 하겠죠. 어쨌거나 마키아벨리즘적인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는 공천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도 할 능력도 없을 거예요. 몇몇 좀 가까이 지낸 사람들 들어보면. 그런데 친노가 말아먹는다 뭐 이런 끊임없는 질시와 의혹 뭐 이런 것들에 있으니까 그것을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규명하기 전에 아예 끊고 나간다는 점에서는 공천권을 내놓아서 계파를 나누는 게 결국은 밥 사고 술 사고 국회의원 만들어주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아까 보스 설명할 때. 계파의 본질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공천에 관여 안 함으로써 자기 계파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른 당신들도 계파하지 마라. 할 능력 있으면 해봐라. 근데 당의 최대 주주가 그거 할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어서 안 하겠다면 2대 주주나 3대 주주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신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후보 편드는 거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새정치연합은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런 사전의 가치 판단이나 색깔에 대한 뭐 없이 그룹에 대한 친소관계 없이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배지 달고 있는 사람 모두 형편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 몇 명을 충원하더라도 꼭 그럼직한 사람 잘 닦았더니 진흙에서 주워왔는데 몇 번 이렇게 닦아봤더니 벌써 반짝반짝 윤이 나고 조금 더 정련을 하니까 바로 보석으로 확 개화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람 서너 명만 다음번 국회에 들여보낸다고 해도 저는 그 성공이라고 봅니다. 300명이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활어 상태로 옮길 때 미꾸라지인가 뭐를 일부러 이렇게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메기를 넣는다든가. 그 몇 마리 때문에 전체 수조 탱크에 긴장이 돌고 그래서 다들 죽지 않고 장거리 수송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 물 바꾸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한 10명 정도만 여야 합쳐서 새로운 정말 뭔가 혁신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에 의한 자장 효과 계속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래서 전국 권역별로 한 명씩만 이렇게 잘 뽑아서 그들에게 뭔가 미션을 부여하고 그들이 부응해 나간다면 야권에 실망했던 민심은 상당 부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혼자의 개인기로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거양득인 거죠. 공천권 제대로 행사함으로써 무조건 박탈하자는 게 아니라 공천이 제대로 되도록 자기가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것도 당대표 공천권 행사라고 봅니다. 꼭 내 친한 사람, 내 옆집 사는 사람, 옛날에 나 도와줬던 사람, 신세졌던 사람, 내가 대표 됐으니까 뭐 하나 좀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당대표가 취할 수 있는 공천권의 최대의 영향력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파 논란 자연스럽게 좀 약화되면 이게 하룻밤에 없어지진 않습니다. 공천 제대로 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치 신진 기회가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보이면 거기에서 수권 정당의 가능성 찾는 겁니다. 이렇게 안철수가 새정치를 그렇게 어렵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사람들이 새정치 피로도를 호소하기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름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요소고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점수를 까먹고 있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뭘 어떻게 하면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서로 잘 알아요. 전통적 지지층이건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이건 또는 야권에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건 즉 답은 우리가 모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답에 어떻게 다가가야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이겠죠. 저는 문재인, 박지원 그리고 이인영 이 세 사람이 개인들의 지분력,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득표력에서. 70년 전통, 60년 전통 운운하던데 그 60년 전통 제1야당의 명맥이 당신들 손에서 지금 세 사람 손에서 지금 거의 빈사 상태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할 것인지 아니면 최악의 고비는 넘긴 채 병원으로 잘 후송해서 병원에서 회생의 기틀을 만들 것인지 이 세 사람이 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성 있는 경쟁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간이었습니다. (1월 6일) MBC 뉴스데스크.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배상보상특별법을 보도하면서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 입학을 부각시키고 유가족이 이를 요구한 것처럼 전한 MBC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악질로 있었는 MBC는 박살나라!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정오 서울 상암동 MBC 앞 기자회견에서 MBC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MBC는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악의를 품은 보도입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그 역할을 할 때는 그것은 미친 무당의 칼날입니다. 악의적인 언론 보도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의 요구는 특례이고 보상이구나. 그래서 더 들을 이유가 없구나.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은 받으셨나요? 기자회견이 열린 MBC 앞은 세월호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경찰에 의해 모든 입구가 막혀 있었습니다. 70명 남짓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은 300명가량이었습니다. MBC 카메라는 2대가 동원돼 기자회견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MBC 보도 최고 책임자
이진숙 본부장.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참, 우리 뉴스. 시간 지났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와 화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흐디 압둘라 왕자를 저희 뉴스탑에서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왕자님 안녕하세요. 특종이네 그럼. 아랍 사람? 네, 왕자래요. 왕자가 젊어.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한 장면. 드라마 출연하시느라 바쁘셨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진짜 인터뷰는 새정치민주연합 1차 컷오프 통과한 이인영 후보 캠프의 김중현 공보팀장 연결하겠습니다. 김 팀장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중현 공보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쭉 순회하듯이 릴레이 하듯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문재인 후보 그리고 박지원 후보는 연달아서 이틀간 했고 서로 연락 과정에서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이틀 늦게 이인영 캠프실에 연결이 됐습니다. 공보팀장이면 지금 이번 캠프를 꾸리면서 갑자기 맡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인영 의원하고는 같이 쭉 호흡을 같이 해왔습니까? 일단은 이번 이인영 캠프는 실무형으로 저희가 꾸려지게 됐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인영 의원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는 가까운 의원님들의 보좌진들이 좀 합류하게 되는 연합체 형태로 저희가 꾸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소속은 우상호 국회의원의 비서관이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공보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86에 말하자면 대표 선수격으로 이인영 의원을 후보로 했고, 그래서 그 캠프도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변화와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캠프 진용 역시도 저희가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실제로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젊은 층을 꾸려보자. 그런 의견 좀 모아져서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젊게 들려서 언제부터 우리 이인영 의원과 같이 일을 해왔는지를 그냥 참고로 물었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의 이번 컷오프 통과 의미를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근데 대개 이렇게 물으면 다들 누구나 아전 인수식으로 자화자찬을 해요. 근데 지금 젊고 새로운 정치 하겠다고 하니까 옛날 선배들이 했던 그런 고리타분한 답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컷오프 통과의 의미를 분석해 보십시오. 네네. 일단은 저희가 예비 선거인단을 상대로 지지 호소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지지 호소 과정에서 캠프 내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이제 컷오프 통과를 예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앙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378명의 선거인단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분들이 또 우리 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다 보니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지지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앙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대체적인 생각들은 이번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인식들을 좀 하고 계셨던 걸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는 거, 잠깐만요. 네네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첨언해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일단은 당의 역동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리더십의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문재인이나 잠깐, 조금 우리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듯이 잠깐 진행해도 되겠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그럼 문재인이나 박지원 후보가 되면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당의 대표 선수로 등장하시는 얼굴들이 기존에 보였던 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하는 모양새들이 아마 좀 저 당은 맨날 똑같은 사람들만 있나라고 인지하실 것 같고요.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계파의 소속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지역에 이렇게 그 강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시는 분이 당의 대표 선수를 나섰을 경우에 어떤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나 확장성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내가 뭐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또는 옹호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우리 김중현 공보팀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테면 한 사람, 뭐, 대선 후보를 지낸 사람이 또 나오면 저렇게 사람이 없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특정 지역과의 연관성을 둔 것은 아마 박지원 후보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네네. 대선 후보 또는 당의 주요한 당직을 맡았던 사람이 당대표에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잠깐만요. 아니요. 그러면 네네. 내 질문이 뭐가 단편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당대표는 그럼 우리 지금 김 팀장 말에 따르면 당대표는 과거에 중요한 포스트를 거쳤던 사람들은 일단 좀 빼고 아직 능력이나 잠재 능력 그다음 또는 그동안 이렇게 왔던 것들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완전히 되지는 않은 상태인 사람 중에서 하나 의외로 발탁을 해야 그게 꼭 참신성을 보장한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물론 없겠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의외의 인물이 만약에 들어섰다라고 했을 때 그 의외의 인물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서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선출된 분께서 이제 당의 얼굴이 되신다라는 걸 전제해 놓고 봤을 때 일정 부분 그 선출해내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분이 살아오신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살아오신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당의 대표 선수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는 분명히 거치기 때문에 특정 누군가가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 내지는 뭐 자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경우는 저희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될 수도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후보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 그 가운데 보다 이제 그 새로운 분이 내지는 당의 얼굴이 새로 바뀌었을 때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저 당이 좀 바뀔 모양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인영 후보가 내세우는 것은 참신성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책임을 좀 맡고 이 위기를 넘어가자 뭐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를테면 대선 후보를 지냈거나 또는 뭐 박지원 의원처럼 이거저거 다 해본 사람들은 그럼 당대표 맡으면 안 된다는 소리냐라고 물었던 이유는 이인영 의원이 주장하는 참신성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답변하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이인영 의원이 주창하고 있는 세대교체론, 야당에서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그 세대교체론을 아주 그냥 사람들이 각인될 수 있게 짧게 아주 액센트를 주어서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전달해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세대 교체는 일단은 그 불합리성과 비상식을 포괄한 내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세대 교체 패배를 반복했던 기존의 리더십을 바꾸자. 그게 이제 세대 교체가 내세우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물려받은 상속자의 역할을 했던 분들은 좀 물러나시고 이제는 그 창업자 정신으로 정치를 새롭게 한번 이끌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세대 교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른바 386이 정치의 전면에 나섰던 것은 약 15, 16년 전쯤 됩니다. 그때가 맞습니다. 16대 국회였나 아마 그랬을 텐데요. 그 이후로 물론 그들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많은 헌신을 했고 또 한 몸의 기대를 받았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사회에 분명한 충격파를 던졌던 것도 맞는데 그들이 제도 정치권에 유입된 이후로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의외로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급속하게 기성정치인화 되어간 측면도 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386들이 한 3선쯤 돼 있을 텐데, 많이 한 사람은. 네네. 그 정도로는 세대교체나 참신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덜 참신한 거 아니냐, 이런 견해들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세대교체는요, 개인의 개인기로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집단적 힘에 의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 86세대 선배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우리 86 선배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이 당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와 함께 이제 선배들,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주전 선수들을 위해서 물주전자를 드는 후보 선수가 있듯이, 네. 86세대 선배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의 리더십을 이번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험 무대로, 첫 무대로 저희가 이인영 후보를 이번에 당대표로, 후보를 내세우면서, 이제부터 진짜 리더십을 발휘해보자. 이제부터 진정한 이 세대들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386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486, 586까지 됐으니까 그냥 앞에 빼고 86그룹이라고 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네. 그 86그룹의 대표주자 또는 얼굴 격으로 지금 이인영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하는 듯해서 내세웠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전 선수와 물주전자 든 후보,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귀에는 쏙 들어왔고요. 네네. 워밍업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워밍업 15년 동안 워밍업만 해왔다는 것은 별 동의를 얻기 힘들 것 같은데. 벤치 워머로 지금까지 쭉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소위 이번 선거가 이제 시작될 무렵에 지난해 이제 하반기서부터 강력하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변화를 감지했고, 그에 따라서 많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구성원들이 이인영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을 할 경우에 그 이후 세대 설사 결과론적으로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능성만큼은 앞에서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쭉 그동안 해왔던 15년간 준비해왔던 것들을 이번에 응집시켜서 강력한 메시지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참 길어서 오히려 좀 기대가 커지기도 하군요. 근데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선수와 사실 무관합니다. 노무현이 전 국민의 신망을 얻었던 것은 그가 다선이었거나 여러 번 당선되어서가 아니고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우리 지금 김중현 팀장은 당시에는 아마 학생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88년 50 청산 청문회 과정에서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이 보여준 결기와 진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마음에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지 김영삼에 의해서 데뷔했다거나 한 3선쯤 되니까 눈여겨보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86그룹들도 15년 동안 벤치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야박한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후배라고 하니까 선배들의 좋은 점 그리고 안 좋았던 점, 이 모든 것에서 배워가시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 좀 해봅시다. 단일화 가능성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강과 1약, 그러니까 문재인, 박지원과 이인영 사이에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관측입니다. 양강 구도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내부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한다면 누구하고 하려고 하고,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 어느 쪽입니까? 단언컨대 저희는 끝까지 완주를 할 거고요.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는 관측 자체가 저희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인영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일단은 세대교체 열망이 표면화됐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됐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판세를 규정을 하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2대1 구도를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1이라면 누구? 두 후보와 이인영 후보의 대결이다. 이거는 이제 그 변화를 요구하는 부응할 수 있는 후보자와 네. 그렇지 않은 후보자로 구분이 지어져 있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2대1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거고, 저희는 결코 단일화에는 염두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박지원은 상대적으로 이인영에 비해서 올드하다거나 또는 구의 이미지가 있고, 이인영은 그들에 비해서는 참신한 게 있으니까 박지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자유롭겠죠.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문재인 한 그룹과 이인영 그룹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네. 호각지세다 이런 관측이시란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가정법으로 묻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지금 네네. 매우 패기에 찬 답변을 들으니까 좋기도 하고, 또는 네. 또 명확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그 관측이 나와야 선거운동도 잘 합리적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 1월 7일 치러진 예비고사 1차 컷오프에서 네. 3명을 뽑는 게 아니고 2명을 뽑는 거였다면, 만약 룰이. 네네. 그럼 이인영 후보가 통과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뭐 통과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비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1차 그 지지호소 과정, 그 다음에 막판까지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수를 헤아리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온 걸로. 저희는 그래서 2명으로 압축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2강 안에 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정책들에 대한 진보성, 그런 진보의 도, 그 입장의 정도, 그다음에 지지 세력의 구도, 이런 걸로 보면 박지원 의원보다는 문재인 후보와 지지층이 좀 많이 겹친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인영, 그러니까 네네. 일반적인 통상적인 평가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 의사를 뭐 당연히 표명하신 거고. 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와 뭔가 차별성을 내세워야 자기의 기존 지지층들도 확실히 결집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와 나는 이게 다르다, 나의 셀링 포인트 이거다,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혁적 성향을 가진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이인영 후보에게 같은 호감을 갖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다른 부분은 역시 특정 계파에 강하게 결속돼 있지 않은 자유로움.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자유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 저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이인영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거기 두 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미 이제 그 본인의 몸이 자유로운 만큼 그에 따라서 해낼 수 있는 당 혁신이라든지 정당 혁신, 그다음에 정치 혁신, 민생 혁신, 민생 진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제1야당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게 싸늘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강한 야당은 누구나 다 외치고 있는데, 이인영 후보 측의 강한 야당 재건을 위한 보관은 뭡니까? 리더십의 전면적인 교체보다 더 강한 야당을 만드는 길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 리더십의 교체와 함께 주도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더 완벽한 당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테면 주도 세력을 어떤 층에서 어떻게 어디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신지 부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이인영 후보가 갖고 있는 진보적 이념의 선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보적 이념의 선명성에 동조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당의 주도 세력을 맡아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이념적 이제 논란을 종식시키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명성 있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더 강력한 야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가장 강력한 건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강한 거겠죠. 네. 현재 상황에서 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인물도 발탁시키고, 그 다음에 당의 어떤 선순환적인 인물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지만이, 네. 저희는 우리 당이 선거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정말 강한 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네. 각 캠프의 실무 핵심들과 지금 연쇄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방금 드린 질문은 공통 질문이었고요. 당연히 네. 인터뷰 제의가 갔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네네. 세 캠프 모두 다 약속이나 네. 한 듯 네. 없는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구색을 갖춘 백화점들입니다. 네. 그 집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식 한 가지만 다시 좁혀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강력한 야당 재건을 위해서 이인영 캠프는 뭘 하겠다. 딱 한 가지만요. 저희가 뭐 가장 잘하고 저희 이인영 후보만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이겠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보 가치. 네네. 예, 아까 그 말이 조금 눈에 띄긴 했는데 네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만 굳이 차별점을 내세운다면 진보 가치의 실현이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민생 진보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인영 후보가 이제 첫날 광주 일정을 하면서 그 현대자동차 하청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농성 현장을 방문한 것도 그렇고요. 또 네. 오늘 전북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분들과 함께 했던 그 대형마트가 그 요일제를 특정 날짜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된 지역인데 거기가 네, 거기 가서 네.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저희 86 선배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86 선배들이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진보적 가치를 경제민주화 쪽으로 전이시켜서 민생을 더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알겠습니다. 페어플레이 그리고 후회 없는 선거전 치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후보 캠프의 김중현 공보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이강리온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순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